네, 안녕하십니까. 창업과 경영 3주차 강의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창업에 관련된 창업의 제일 중요한 게 창업자, 그 다음에 아이템, 그 다음에 자본, 그리고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영자에 대해서 또 경영자 중에서도 그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고 싶어도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 창업의 어떤 자질을 갖춘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적으로 그죠? 어떤 모험이나 모험심이나 도전 정신 또는 개척 정신, 이 기업가 정신이 부족해서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저 사람은 그런 능력도 없고 도전도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못하고 그 모험 정신이 없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을 발휘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창업자가 중요하고 창업자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창업자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이 필요한데 아무튼 창업자의 기본 정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기업가 정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기업가의 특성을 안트로프로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의 유형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소유 경영자, 전문 경영자, 고용 경영자 이렇게 있죠. 자, 유능한 경영자가 갖춰야 하는 자질은 무엇인가? 경영자가 갖춰야 될 자질은 수없이 많죠. 그 수없이 많은 내용 속에서 몇 가지를 이제 좀 이렇게 간추려서 또 제가 책을 통해서 또 경영학 관련 또 책을 통해서 또는 제가 승무학 관련 서적 기업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강연을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듣다가 보면 이 사람이 왜 성공했는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란 무엇인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기업가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시험을 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의 유형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소유 경영자.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 구조는 거의 소유 경영자가 많습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 그 출자자, 처음에 돈을 이렇게 들여서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그 법인이든, 그죠?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 기업이든. 그때 보통 출자자가 자본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내 거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유 경영자가 많아요. 근데 이 소유 경영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회사가 내 거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그죠? 이제 이 회사가 자기를 넘어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공익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기업이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을 개인 사적으로 마음대로 회계 분식회계를 통해서 그죠? 자본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안 되겠죠, 그죠? 아무튼 우리나라 기업의 형태는 지배 구조 자체가 소유 경영자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식한테 뭡니까? 자기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행. 이건 꼭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 경영이 많고 아무튼 자, 직접 자본을 낼 뿐만 아니라 출자한 거죠. 기업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경영자가 되어 자본가 또는 주주가 경영의 책임까지도 맡고 있는 기업가. 그래서 그 회사의 지분을 가장 먼저 창업주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도 파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기업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위험 부담자.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자 이런 말을 쓰죠. 기업의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둘째는 경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도 경영을 맡아 운영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도 이게 단점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그 기업의 기술력이라는 이 전문화가 되었는데 이제 이 기업의 CEO가 출자를 해서 돈을 투자한 건 맞는데 전체 회사가 운영되는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는 전문 기술자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갖추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문 경영자에게 위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가지고 있다 보면 그걸 모든 걸 다 통솔해서 지도시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경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 전문화되지 못한 어떤 능력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경영자. 고용경영자는 방금 소유경영자의 밑에서 일하는 어떤 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두각시처럼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은 완전히 책임도 부여하고 자기가 책임을 안고 이제 있는 어떤 사업의 추진력이 좀 있다면 고용 경영자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그 사장의 어떤 그 역할을 다 이제 영향 발휘 못하고 어떻게 보면 무늬만 그 사장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위에서 다 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립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라고 있긴 하지만 그 교장 선생님의 파워가 그죠? 그 임원 그 이사진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교장이면 그 전체적인 책임을 안고 다 이렇게 지도해야 되지만 무늬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사립이 특히 좀 그렇습니다. 공립은 당연히 국가의 학교이기 때문에 소유이기 때문에 교장이 계속 바뀌긴 하지만 이제 무늬만 그 자리를 차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경영할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기업가 스스로 모든 경영을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영 기능을 일부 완전 위임하면 전문 경영자고 일부를 받아 수행하는 어떤 대리인 역할. 그게 바로 고용 경영입니다. 외견상 독립된 경영 담당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디까지나 꼭두가시 역할을 하고요. 그죠? 어디까지나 기업을 대리하여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도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 사장님이 그죠? 이게 파워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이런 걸 이제 보면 되죠. 근원임을 다 받은지 안 받은지. 자, 그 다음에 전문 경영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자본의 출자와는 관계없이 돈을 처음 지불한 건 아닙니다. 그죠? 사업 처음 일으킬 때. 기업 규모가 커지고 복잡에 따라 오로지 경영에 관한 지식, 기술, 이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막강한 파워를 진두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영입되어야 하는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임하면 잘 되든 못 되든 그걸 다 본인한테 위임을 해서 맡겨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고용 경영자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위계 수준에 따라 위계니까 계층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파워가 위에가 더 세고 중간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인데요. 자, 권한과 위임이 이제 이렇게 내분해서 내려가겠지만, 자, 최고 경영자 말 그대로 최고 경영자는 무슨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장기 계획, 그죠? 장기 계획 전략을 수립하겠죠.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술을 수립하면 이제 밑에서 하겠고, 자, 그래서
기업 전체에 장기적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10년, 20년을 보고 어떤 계획을 짠다고 보면 그 계획을 어떻게든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죠? 그 목표를 잡아가는 게 이제 밑에 있는 중앙 경영 계층이죠. 그래서 꿈을 이야기한다면, 비전을 이야기한다면 그 목표를 스페시픽하게 짜는 역할을 이제 중간 간부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고 경영자 경영청이 설정한 경영 목표, 전략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경영자를 지휘하는 감독은 물론 때로는 직원들에게 직접 명령 지시도 내리는 중간 간부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래 위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내리 욕먹고 밑에서 또 못한다고 욕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이 역할이 상당히 할 일도 많습니다. 원래 이제 어떤 모임의 조직에 회장 뽑고 총무 뽑으면 일은 누가 많습니까? 총무가 많습니까? 회장이 많습니까? 회장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총무가 다 하죠. 그런 것처럼 회사의 중간 간부가 사실 일이 정말 많습니다. 위에서 하단내로는 전략을 다시 디테일하게 짜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밑에서 올라오는 자질구레한 어떤 사건 사고를 잘 감내해서 잘 그죠? 또 위로 보고되지 않도록 또 조절해야 되는 역할도 있죠. 그 큰 건이면 올라가야 되겠지만 작은 건에 한해서는 이 중간 청에서 다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 못 보고 이 최고 경영자의 어떤 귀에 들어간다면 결국은 중간 관리자의 어떤 무능함을 또 드러내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잘 해결되면 문제가 잘 해결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해결이 못 되고 그죠? 점점 커져서 그죠? 윗선까지 보고가 되면 또 빨리 보고 안 했다고 또 야단이죠. 그런 거는 빨리빨리 보내. 그래서 눈치껏 이제 짬밥이 되면 이제 경력이 되면 어떤 사안은 빨리빨리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떤 사안은 이런 보고 없이 자기 선에서 해결하고 끝을 맺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는 않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청이니까 중간 경영청은 최고 경영자, 하위 경영자의 중간가의 조정, 이 조정 역할을 잘 그러니까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래 위로 치는데요. 자, 밑에 하위 경영청. 자,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근로자의 사무를 직접 관리 감독한다. 이랬는데 지휘 감독. 한마디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일선 감독자, 뭐 공장장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의 바탕이 되고 전혀 무례한이면 어떻게 경영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일선 경영자가. 그래서 중간 관리자는 어떤 세부적인 기술이 없더라도 할 수는 있지만 하위 경영층에 있는 일선 경영자들은 그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밑에 있는 하위 관리자들보다 작업자들보다 기술력이 우수해야 깔보지 않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말에 이렇게 토달지 않고 잘 수용하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외부에 낙하산 인사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어떤 기술력 바탕이 된 어떤 기술자도 아니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사실 말 듣기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아무튼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우리가 경영을 잘 관리하는 관리 기능에 보면 그죠? 관리 기능은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인데 보통 조정은 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정 빼고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 계획을 가장 많이 세우는 사람이 일단 최고 경영자, 중간 관리자, 일선 관리자. 계획이 좀 줄어들죠. 자, 조직화 시킨 것도 역시 최고 경영자. 조직이 뭡니까? 이렇게 조직도를 짜서 적재적소의 인재를 그죠? 잘 파견하기 위한 몇 명의 인재가 필요한지 이런 어떤 조직화 시키는 부분이죠. 지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가 최고 경영층이 많이 될 것 같지만 내려가면 될수록 더 커집니다. 한마디로 얘는 일선 관리자가 더 총대를 매는 거죠. 위에서 한번 내뱉은 그 말들이 내려가면서 더 강하게 어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일선 관리자가 총대를 매면서 싫은 소리 다 듣고 다 감내하고 이제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를 보면 위에서는 합니다. 내려갈수록 역시 통제도 커지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직화와 계획은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지만 지휘와 통제의 범위는 오히려 커진다. 일선 관리자, 그죠? 네, 관리자가 오히려 그 부분은 커진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직능, 직능에 따라 보통 기능, 생산, 마케팅, 인사, 제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업 전체를 총괄적인 하는 사람을 총괄 경영자, 또 전방 경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자의 자질. 총괄 경영자 그러면 보통 병원에 가면 코디네이터라 해가지고 이게 간호사도 아닌 것이 간호사가 코디네이터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간호사도 아니면서 의사도 아니면서 병원의 전반적인 어떤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총괄 보는 관리자도 있습니다. 뽑죠 이렇게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자, 그 다음에 경영자의 자질입니다.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될까요? 경영을 잘하려면 첫 번째 볼까요? 경영은 기업 경영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자, 성공하는 경영자 되기 위한 자질 뭐라 했습니까? 정직, 비전, 능력, 선도성, 능력, 그 다음에 공정성, 지성, 솔직성, 대담성, 신뢰, 협조, 창의, 배려, 그죠? 결단력, 야망, 자제력, 독립성, 좋은 말 다 적어놨네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를 중시하는 인간 중시 경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사람을 기계 취급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기계처럼 다루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하트 경영, 그죠? 마음을 주면서 정으로 그 구성원들을 다루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물론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이 된다는 인간들의 어떤 사람이 돈만 좋아하고 돈을 위해 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지라든지 다양한 어떤 칭찬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인정받고 대우받고 있다라는 걸 받을 때 직무 만족도가 높고 직무 성과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경영자가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항상 뭡니까? 늦게 출근하고 또 뭡니까? 중간에 막 부단으로 나갔다가 소리가 소음없이 들어오고 이러면 보고할 때도 과장 어디 갔냐, 부장 어디 갔냐 물었을 때, 그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디 갔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조직의 문화가 상당히 어수선하고 성과를 이어지기 힘들겠죠. 자, 일반적으로 유능한 경영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될 개인적인 자질이 뭐냐? 자, 나왔습니다. 기회의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 직면한 문제가 지금 무엇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에 대한 지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선도주자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언제는 해결이 잘 됐는데 이제는 해결이 못한다. 그러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봉착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현재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서 문제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새로운 인풋 없이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머리 땀밖에 안 납니다. 골치만 아픈 거죠. 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색다른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심성, 마음의 그릇이 하던 일을 반복하는 것은 참 쉬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정이 새로운 어떤 절차 프로세스가 나오면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되게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유능한 경영자가 되려면 이런 부분도 개방적 심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너무너무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지 말고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의 대표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 경영자가 부부싸움하고 왔거나 자식 때문에 화가 났거나 아니면 A 직원한테 화가 났는데 B, C, D한테 화를 전가시킨다면
그 경영자가 훌륭한 경영자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 예가 있는데요. 예전에 아마 세계적인 호텔, 힐튼 호텔을 들을 겁니다. 아마 그에 대한 사례인데요. 그 호텔에 어떤 기업가가 그죠? 투숙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어떤 고객하고 그죠? 어떤 사람하고 종업원이죠. 그 카운터에서 막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막 방을 뭐 트윈으로 잡아달라는데 왜 싱글로 잡았느냐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고 바꿔달라.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방이 없는 거예요. 바꿔주고 싶어도. 그래서 처음부터 예약을 잘 받았니 못 받았니 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 오늘 저 종업원 그죠? 다음 고객한테 또 짜증 많이 내겠다. 당연히 저렇게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많이 났으면 그게 다음 고객한테 이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앞에 고객하고의 어떤 얼굴이 붉혀지고 옥신각신했지만 다음 고객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그러니까 고객 응대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신사가 그 종업원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니까 앞에 고객이 많이 이제 서로 어떤 예약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다투는 걸 봤는데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이렇게 다음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종업원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첫 번째 고객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객에게 제가 얼굴을 붉힌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못 되지요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감동받은 이 기업가는 그 사람을 나중에 스카우트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호텔 총지배인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릇이 그래서 못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는 지배인까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평소에도 누구한테 인사 잘하고 평소에도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못하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부지불식간에 그죠? 내가 안 좋은 이미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또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행동거지를 똑바로 잘하고 다녀야 그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조금 났다고 밑에는 짜증내고 또 동료한테 짜증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깨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을 깨하는 방법은 뭐냐? 항상 마인드에 긍정의 에너지를 채우고 출근해야 된다.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로 이겨내야 된다. 지혜와 역경을.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화가 나면서 막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절하게 사람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경영자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을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같은 성향, 같은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 참 관리하기 쉬우나 정말 다양한 성격을 소유자가 사람입니다. 그죠? 10길 수십 물길을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물 속은 알아도 아무튼 사람을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경영자가 직면한 도전 과제가 뭔가? 요즘에 경영자들이 갖춰야 될 도전 과제 뭐가 있을까요? 자, 요즘에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자,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자, 이게 참 어렵겠죠. 그렇지 않으면 뒤에 나오게 되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누구는 어떤 많은 수익을 내지만 누구는 이제 손가락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치열한 경쟁 이길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윤리와 사회적 책임 표준 준수. 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국가에서 상당히 GDP 대비 그죠? 잘 사는 나라에 속하고 그러다 보면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대기권에 관련된 어떤
문제도 같이 함께 대처하고 어떤 역할을 보여줘야 되겠죠. 자, 기업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힘들 때 1960년대, 70년대는 많이 봐줬어요. 세금도 감면해주고 좀 이렇게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많이 허락을 해줬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제 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좀 무리겠죠. 그래서 윤리와 사회적 책임 표준 준수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기술과 상거래 활용. 자, 이 정보기술의 발달로 결국 이 상거래, 이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상품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발달을 통해서 꼭 고객을 종업원을 많이 두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몇몇 종업원만 가지고 운영을 통해서도 매출액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 바탕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위기 관리 능력의 향상이다. 자, 지금 글로벌 위기가 뭡니까?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고 코로나가 한때 조금 좀 주춤하다가 다시 가을에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상황하고 있고 또 좀 있다가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번질까봐 조심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글로벌 위기에 잘 대처하는 방법은 결국은 준비 과정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좀 번다고 해서 펑청망청 쓸 게 아니라 물 들어올 때 그 돈을 잘 관리해서 다음에 또 힘들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능력입니다. 전문 지식. 아까 얘기했지만 아는 게 없으면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이 명언입니다. 따라해볼래요? 아는 게 없으면 하고 싶은 게 없다. 정말 아는 게 없으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그러면 막 달라들면서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싫거든요, 됐거든요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도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문 지식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렇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관리 분석 기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조직의 발전을 기회로 삼는 분석, 바로 수학 분석도 있고 외부 환경, 그렇죠? 기회의 위협의 내부 환경, 장점과 단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분석. 그 다음에 경영관리 기능, 계획, 조직, 지휘 하나 더 있죠. 원래 조정 문제인데 아무튼 경영관리 기능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영자가 갖춰서 또 뭡니까? 소중한 자산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죠. 능동적인 자세,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현실 유지보다는 능동적으로 변화를 창조한다. 그래서 시키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가 노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겨낸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말 있습니다. 능동적인 말.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춤을 많이 춰서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서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자주 가서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고, 그죠? 기분이 좋아서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어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게 바로 능동적이다. 알겠죠?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도 많이 웃다가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의 개념이 나오네요. 경영관리 기능의 계획, 조직, 지휘, 통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계획 말 그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기, 단기, 그죠? 장기, 단기 이렇게 일주일, 한 달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직, 아까 말한 대로 조직도를 짜는 걸 얘기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확인하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을 있는 데도 다 들을 수도 없고 인건비 때문에 자, 희소한 가치 속에서 조직도를 잘 짜서 적재적소에 사람이 인재가 잘 관리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휘입니다. 리더십이죠. 리더십. 그래서 1번 갖추고 2번 갖추고
3번의 이제 지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 그 회사의 비전도 모르고 어떤 조직부에서 위치도 아주 서열이 아주 낮고 이러면 결국은 지위가 권한이 권력과 권한이 낮아져서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통제입니다. 처음에 세웠던 기준점에 비해서 어떤 결과치가 잘 이행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통제를 볼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관리기는 4가지 하면 그죠?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렇게 해서 적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의 능력이 나오는데요. 경영자의 능력 중에 자, 경영자의 역할은 또 다른 게 있고요. 경영자의 능력 중에 자, 칸츠가 말한 건데요. 우리 책에는 개념적 능력, 자 이런 부분이 개념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최고 경영층에 속하는 부분이 많겠고, 아까 인간적인 능력이 중간 관리자 위에서 내리 또 갈구고 뭐 지시 내리고 지도 지휘하고 밑에서 또 요청하고 요구하니까 그죠? 웬만한 어떤 인간관계의 소통이 어려운 사람은 중간 관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능력 알죠? 뭘 알아야 연장을 하죠. 그죠? 뭘 알아야 진두지휘하고 시키죠. 그래서 관리자가 기술적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했으나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칸츠입니다. 칸츠. 그 다음에 경영자 역할. 경영자 역할은 누가 주장하냐면 니츠버그가 이야기했는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대인관계 역할, 정보 관련 역할, 의사결정 역할. 자, 그래서 경영자는 이런 역할을 잘해야 회사를 잘 운영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대인관계 역할, 한마디로 물연락하고 리드하고 또 그 조직의 대표 이 사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서 뭡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정보 역할, 회사의 정보,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끊임없이 유기적인 어떤 행세로 개방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사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엔트로피 하지 않고 뭡니까? 존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컨디션시의 상황을 그죠? 잘 고려해서 어떻습니까? 정보를 알고 가야 됩니다. 그 정보에 나쁘면 오리알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가져오면 또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잘 전파를 해야 되겠죠. 탐색자이자 전파자이자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보 관련 경영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딱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요소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기업과 전시 필요하고 문제 해결자, 또 자본 배분자. 자본이 기업의 어떤 그 자본이 무한정 있는 희소성이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더 많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원 배분자, 협상자, 또 외부에 있는 또 그죠? M&A를 할 수도 있고 그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또 적과의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적이지만 외국 글로벌 회사의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또 그 큰 회사를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게 아마 삼국시대에 신라가 잘했던 거 아닙니까? 신라가 혼자 힘을 고려를 칠 수 없고 백제를 칠 수 없으니까 당나라하고 손을 잡고 고려 백제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삼국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할, 협상자 이런 역할도 역시 의사결정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각 역할이 어느 역할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혹시나 이 부분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잘 맞출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의사결정 역할, 정보 역할, 그 다음에 지도자, 대인관계 역할, 연락자, 리더, 외형적 지도자. 자,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요소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이걸 잘 파악하고 배우고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츠버그가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경영자 의사역할 아까 한 대로 자 의사결정에서 기업의 어떤 수익이 남으면 인간가치가 되겠죠. 수익성이 큰 영향.
그걸 의사결정해서 배분을 할 것인가, 배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놔뒀다가 다시 회사에 필요할 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의사결정에 대한 대상은 목표 고객, 가격 결정, 시장 선택, 그죠? 네. 새로운 시장을 진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것인가 만들 것인가, 새로운 고객을 또 만들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의사결정이고요. 대표자 역할, 그렇죠? 대표자 역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리더로의 역할, 그러니까 리더십 또는 뭐 인파운드, 권한을 위임해서 밑에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그죠? 권한을 주고 진두지휘하게끔 만드는 부분도 있겠고, 자, 변혁적 리더십 스타일이 갑자기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구성원들을 교육시켜서 지적인 자산 능력자로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불확실성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로 보면 사람은 어느 정도 지식과 정보를 쌓으면 어느 정도 머리가 성숙되어서 위기 대처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바뀐다. 사람은 정보와 지식의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의식 체계가 바뀐다라고 보기 때문에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아니다. 사람은 거래적이다. 돈만 주면 돈 보고 열심히 뛰지 돈 안 주면 열심히 안 한다. 이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돈 보고 뛰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돈이 아니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내가 부여한 어떤 그 역할이 내가 공을 세운 그 역할이 그 지역의 그 나라에 많은 공을 한다면 꼭 어떤 혜택이 없더라도 뭐 심지어 몸을 바쳐서라도 그걸 이겨내는, 또 공헌하는, 나누는, 헌신하는 이런 유인도 많습니다. 자, 선도적 역할, 말 그대로 앞서서 사업을 한계를 극복해서 가치사슬과 활동을 새로운 성장률을 진행시킨다. 한마디로 새로운 제품과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진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잖아요. 세태기로 가기 전에 성숙기 단계에서 새로운 어떤 가치사슬, 새로운 어떤 기업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숙시장에서 강력한 제로섬 게임이 있습니다. 누가 많이 먹게 되면 누구는 못 먹는 그런, 나중에는 똘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혁신자 변화죠. 유무형 자원을 이용해서 변화 핵심을 주도하며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부가가치 원천을 개발한다. 자, 이런 부분이고 촉진자. 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그중에서 도와주는 거죠.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고 기존 구성원들에게 대해서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할 수 있다. 당신들은 이런 능력을 키우면 충분히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다양한 경영 자원을 연결해서 활성화 동원하는 역할을 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탐색자, 정보의 탐색자,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기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탐색하고, 협상자, 결국은 의사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협상자 역할도 역시 경영자가 해야 될 역할이다. 자, 그래서 조직의 이해관계자는 외부적으로는 주주, 정부, 공급자, 구매자, 소비자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구성원, 노동조합하고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달러 됐습니다. 기업가 창업을 하는데 창업가, 그 중에서 경영자 안에서 소유 경영자, 전문 경영자, 고용 경영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의 역할, 경영자의 기능,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인데 조정, 통제. 그 다음에 역할이 뭡니까? 개념적인 부분이 있었고, 역할은 뭐 대인관계 역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대인관계 역할도 있고, 역할이 다양하게 있었죠. 그 다음에 정보관계 역할, 의사결정 역할이 있었죠. 자, 아무튼 기업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가 아무트로 프로너. 자, 이게 이제 프랑스 불어로, 자, 우리나라로 해석한다면,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행하다, 모험하다, 암트르프란드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뭘 수행하다, 모험하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뭔가 일을 내는 사람, 그죠? 근데 그 일이 꼭 헛된 일이 아니고 올바른 일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칸틸론에 대해서 칸틸론은 또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정의내렸습니다. 세이가 정의내린 거하고 자, 기업가란 특정 가격으로 생산수단을 사서 생산물을 만들고 그 비용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람. 한마디로 원가 대비 가격을 높게 측정해서 당연히 판매를 하죠. 부가가치가 늘어난다면. 근데 그 부가가치가 있게 되려면 그 가치가 있게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술력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 시장이 되어야만 좀 더 많은 마진을 남기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움을 창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이, 또 세이죠. 이 세이가 기업가란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토지, 노동, 자본 활용에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 할 건데요, 공기업 들어갈 건데요, 저는 창업 절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망하면 쫄딱 망하잖아요. 집안이 망하는 거 우리 집안에서 봤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새로운 예능은 그죠? 기업이 내죠. 자, 슈페트가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기업가란 기회를 추구한다. 기회를 추구한다. 끊임없이 찬스. 자원을 새롭게 결합하는 창조적 파괴. 자원을 새롭게 창조하면 뭐가 있습니까? 결합하는 거, 융합하는 거, 결합해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 뭐가 있죠?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융합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컴퓨터에 새로운 게 추가되고 휴대폰에 새로운 게 추가되고 그죠? 음식점에 갔더니 뭐 피자하고 뭐 쭈꾸미가 뭐 융합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자다 이렇게도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가 불렸던 미국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기업가는 새롭고 이질적인 것에서 유능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서로 다른 부분에서 이 유형한 가치 창출, 새로운 부가가치를 이뤄내고 변화에 대응하며 도전하며 변화를 피해로 삼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어떤 이질적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가는 경영자와 차이를 보이면 아예 이제 경영자와 차이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기업가의 길은 대부분 계측의 길을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가니까 경제기는 대부분 계측이 끝난 안정된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영자와 기업가를 엄밀히 좀 구분한다면 좀 경영자는 좀 전체적인 어떤 새로운 길, 계측자의 정신은 좀 약하고 모험심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기업가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회가 있다면 그 도전을 꼭 해보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죠. 자, 그래서 기업가와 기업가의 정신에 대해서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의 본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달성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의미한다. 자, 이 말로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출자 담당자 기능이다. 한마디로 기업의 처음에 설립할 때 투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혁신이다. 그 다음에 끈질긴 집념, 도전심, 끝까지 하는 도전정신이 있더라. 그 다음에 시장 개척, 새로운 시장이 없는 시장에 이렇게 도전해보는, 그렇죠? 네, 모험심이 강한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고객 만족 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좋아하고 만족해한다. 이런 정신이 내리 깔고 있고요. 사회적 책임. 결국은 기업은 공공의 자산이고 내 것이 아니며 내가 머물 기간 동안에 관리하는 거지. 이 기업은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되는 것이다. 네. 사업, 그죠? 뭡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바로 사회적 책임적 정신 밑바닥의 베이스에 깔리다. 여기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요한킴블의 유일한 박사님처럼 내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겠다. 그 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이 많이 배우게 하겠다. 그 많이 배우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큰 기업가로 또 국회의원 선장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재 양성에 정신을 쏟겠다.
자, 이런 정신이 어떻게 보면 기업가의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기업가의 자질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페이얼, 그죠? 페이얼 경영 관리론을 이야기했던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을 이야기했고 피터 드러커 앞서 생산성에 대해서 휴스턴, 그죠? 인간관계, 의사결정 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 기술이 있어야 되고 감독 기능 다 되어 있네요. 자, 피터 드러커는 팀워크가 돼야 된다. 자, 이런 게 있고 테일러는 좀 인감이 이런 게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인센티브 이런 거기 때문에 혁신성, 그렇죠? 정력, 광역,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얼은 도덕적 소요, 그죠? 도덕적 소양이 있고, 판단력, 관리 능력, 교양과 그죠? 상식을 가지고 있고, 폭넓은 어떤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가 특성 딱 세 가지. 자, 이거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감수 능력. 두 번째 성취 욕구. 뭔가를 또 이루고 성취 욕구가 강한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욕심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성취 욕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재적 통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걸 외부 탓은 외재적 통제고 내부 탓은 내부적 통제인데 한마디로 외부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핑계를 잘 대지 않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관리 기능, 기술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창의력, 혁신성도 높다. 결국은 이 엔터프라이즈 안트로프러너의 기업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관리적인 기술은 있지만 이 혁신성 아이디어가 작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리자밖에 못 되고 또 이 다 나눠진 게 슬립자. 회사는 슬립하지만 아이디어도 없고 관리 능력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슬립한 겁니다. 자, 기술 경리 노하우는 없는데 아이디어는 있어요. 발명할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명을 한 아이디어가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으려면 결국은 경영관리 기술 능력을 노하우를 가지고 경리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서는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 앞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동기 뭐 이것도 나왔었지만 제가 좀 정리한 책을 보면서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이 얘기가 하나하나 예를 들면 오늘 날 세고 이것만 해도 오늘 한 2시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내가 보면 예를 들면 자, 그러니까 끈질긴 인디안 추장 기후제. 자, 인디안은 저 아프리카 인디안 이 기후제를 지냈는데 자, 어떤 A 브락은 기후제를 지내도 비가 별로 안 오고 B 브락은 기후제만 지냈다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A 브락에 있는 그 추장이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B 브락에 가가지고 어떻게 기후제를 정성들여 지내길래 그쪽은 기후제만 지내면 비가 온다는 소문이 들려서 왔습니다. 그 방법 비결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B 브락에 기후제를 지냈던 추장이 A 브락 추장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그게 궁금하시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냅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디에 주식을 투자했거나,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걸 샀다 팔았다 많이 해가지고 부자된 사람보다 끈질기게 자기 투자해가지고 부자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끈기가 필요해요. 끈기. 자,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뭘 해가지고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미 그 자리에는 레드오션이에요. 벌써 경쟁이 치열해요. 근데 직업을 하나 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투자는 많이 되겠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한번 내가 그 위치까지 가면 그 자리를 좀 넘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좀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아니면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을 치면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그 부분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위험 감수성. 자, 도박하고 기업가죠. 분명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도박도 마찬가지고 기업가도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있다면 도박가 아니냐. 기업가도 리스크를 안고 무모하게 사업에 뛰어드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하고 기업가 정신하고 차이가 있다면 도박은 뭡니까? 말 그대로 확률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어떤 경험치로서 확률 게임을 들어가는 거지만 투자를 하고 노력하는 거지만 기업가는 그런 어떤 무모한 그런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예견해서 그 자료화된 어떤 고급 정보, 그죠? 요즘에 MIS, 그죠? 이 고급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의 베이스 하에 미래를 예측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에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을 샀습니다. 샀는데 그 주식을 왜 샀어요? 그 주식이 뭐 하는 주식이에요? 그 주식의 회사, 그 주식은 어떤 걸 통해서 돈을 벌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이거 사면 좋다던데요? 이 주식을 뭐 대표하는 어떤 뭐 위치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자본이 시가총액이 얼마 되는지, 그다음 지금 현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죠? 뭐 배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제품군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지 이런 건 전혀 고려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누가 이거 사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도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제 1차 전지에서 2차 전지 넘어가는데 2차 전지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처럼 어딘가 그 중에서 재무 상태가 괜찮고 앞으로 대기업 그죠? 하고 만데 또 대기업을 해도 되고 삼성 또 NG 화학, 삼성 SDI, SK 화학을 해도 되지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작은 중소기업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관련된 회사를 빨리 찾아서 미리 투자하면 그게 바로 5년, 50년 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가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투자하면 기업가고 그런 걸 전혀 모르고 투자하면 도박을 하는 도박가가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그냥 보세요. 실패학을 관리한다. 삼성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었어요. 삼성의 애니콜 해가지고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터지면서 삼성에 엄청난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훅 가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고 그 휴대폰을 전부 회수해서 우리가 잘못되었고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책임지지 않면서 전액 다 환불당하고 그 휴대폰을 다 한 대 모아가지고 불사질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잘못된 제품을 잘못된 관행을 베풀하는가 실패학을 배우자 하면서 삼성이 한때 실패학을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으로 도입한 적이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이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실패했냐 하면서 밑에 사람들 잘라라, 의사결정 잘못한 중간 간부들 다 잘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다 함께 제대로 책임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고 같이 한번 또 도전해보는 그런 어떤 정신, 마인드. 누구 한 사람 외골수로 딱 몰아서 내모는 게 아니라 그럼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조직 문화에서 상당히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 회사는 어떤 내가 노력해서 결과는 좀 좋지 않았지만 이 회사가 나를 내치지는 않는구나. 또 다시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그럼 내가 또 능력 발휘해가지고 더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공한 기업가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앞서 경영자와 기업가가 좀 뭔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또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에 출제도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점에서 경영자하고 기업가
또 차이를 좀 나타내겠습니다. 자, 계획된 미래의 초점, 이미 수립된 현재 초점. 그러니까 미래니까 장기고 단기가 될 수 있겠고요. 외부 시장 측면에서 갑니다. 내부 비용 측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절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험심이 강하고, 모험심이 낮고, 높은 위험 행동, 낮은 위험 감수, 성취 욕구가 강하지만 타인을 지휘하는 욕구, 동의를 부여한다. 그래서 일선 관리자 이런 부분이 되겠고, 핵심 분야에서 기술적 지식 경험이 소유자지만 경영 지식 경험, 경영 지식이나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경영 지식 경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의 핵심 부분의 어떤 경험보다는 자, 그래서 기업가의 특성으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 앞서 얘기했지만 성취 욕구, 성장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회와 목표 지향적이다. 그다음에 주도적이고 강한 책임감이 있다. 함께 책임지고 끈기가 있다. 그죠? 긍정적 현실주의다. 잘 될 걸 믿는다. 지위와 권력에 대해 낮은 요구다. 그러니까 뭔가 지위를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뭔가 힘을 쓰고 리더십 발휘해서 밑에 사람들에게 뭔가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인드가 약하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신속한 결단과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 뭐 말만 매번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고 도전을 하지 않는 그런 CEO도 참 많습니다. 그죠? 자, 그 실패에 관한 적절한 관리를 해서 실패학을 다시 배우거나 그런 직원들에게 다시 동기유발 시켜서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계획도 안 세우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우월적이고 남을 무시하고, 그죠? 조금만 남 잘하면 우쭐대고, 그죠? 자기를 어떤 내세우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 소개하라고 하면 막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성실과 신용이 결례된다. 맨날 만나자, 술 한잔 하자, 언젠가는 연락하자 이러면서 절대 연락 안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연락 와요. 참 싫죠, 그런 사람. 판단력 부재. 판단력의 부재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준비 과정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판단력의 부족이 되는 겁니다. 끈기와 인내의 부족. 공격보가 홍보가 먹듯이 주식 투자합니다. 오늘 하루 주식을 몇 번 샀다 팔다 하는 거죠. 자,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정권회사 정부의 수수료 다 반납하는 겁니다. 투자했던 돈. 사업 지식 결여, 그 다음에 경영관리 기법의 무시. 경영관리 기법의 무시. 자, 그래서 아까 했지만 경영관리하는데 계획, 그죠? 지휘,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공동체 정신. 기억하?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공공의 재산이다. 잘 되면 같이 배분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의 팀으로 하나 모여서 조직화된 게 공동화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뭔가를 해보자. 조직을 짜서 해보자. 그 혁신. 기업가는 출자와 이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리더십을 갖추며 더 나아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다. 도전 정신, 그죠? 이런 거 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 도전, 인내심, 이윤, 모험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신념 이런 것도 있죠. 하면 된다. 그다음에 고객 만족 개념, 그죠? 고객 만족이 뭐죠? 고객이 기대한 만큼 고객의 사용 가치가 일치될 때, 고객이 내가 이거 제품을 샀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기대를 했는데 사용 가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기대 가치와 사용 가치가 일치될 때 고객 만족이 일어나고, 고객이 기대한 것보다 사용 가치가 월등히 올라가면 고객 감동이 오고 고객 절도가 오는 겁니다. 맞죠?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 책임주의. 그래서 기업가는 사업이 안 되더라도 막 매몰차게 도망다니고 그죠? 부도 내고 잠시 가는 그런 어떤 사람은 다시 두 번 다시 사업을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람은 큰 인물이 못 됩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그죠? 그걸 다 마무리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도망다니고, 그죠? 찾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업가가
그렇죠? 처음부터 사기성 짙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자본을 뭐 사업을 자금을 자기 돈으로 하니까 남 돈으로 하지, 은행 돈으로 하지, 이런 마인드, 정부 지원받아서 하지, 이런 마인드가 강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한 3분의 2는 들고 있어야죠. 3분의 1 정도 지원을 받는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책임감이 약하죠. 직장과 사업 구성원의 책임,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 회사가 망하면 나라가 휘청합니다. 은행이 하나, 그죠? 잘못되면 나라가 휘청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외환은행 아닙니까? 그게 런스타에 넘어가면서 치고 빠지는, 정말 손실이 엄청 컸습니다. 자, 그런 부분. 자, 네 번째로 인간으로서의 이 세상에 태어나 인간답게 할 일을 다하면서 책임. 그래서 이게 바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정직성이죠.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이 다른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해를 끼쳐요. 그걸 알아요. 그래도 그 제품을 판다. 누가 이거 오를 거다 생각하고 그게 한두 번 먹힐지 모르죠. 그게 계속 먹힐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NC다음초 이게 전체적인 어떤 시민의식이 필요해요. 시티즌, 시민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합리성, 합리 추구 정신. 그래서 기업의 적정 규모. 처음부터 크게 뭘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삐까번쩍하게 보이려는 어떤 외형적인 성장. 여러분, 진짜 부자는 벤츠 처음부터 안 탑니다. 로버트, 제가 아는 기업가 중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한 사람인데,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을 싫어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마인드는 참 좋아합니다. 일본 출신, 미국계 출신, 일본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 내가 사치를 벌릴 때는 사치가 뭐냐면 뭔가를 투자했을 때 그 산 이점부터 계속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치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자동차가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기본으로 뭐 6, 7천, 뭐 8천 하잖아요. 자동차가. 근데 그 자동차를 내가 계약 사인 딱 하는 순간 한 500 날아갔다고 보면 돼요. 사인하고 바로 다른 사람 팔아도 준 거예요. 절대 본 금액은 못 팔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은 거지 않습니까? 많이 생기는 부분이죠. 강화되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인테리어 번쩍하게 하고 뭐 보여지는 외형적인 어떤 규모적인 부분에서 뭔가 많이 갖춰서 하려고 하지만 합리성을 주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만데 그 자본에 맞게끔 이렇게 창업을 해서 크게 일으켜 가야지, 처음부터 자본도 되지 않으면서 크게 이뤄가지고. 제가 최근에 한 그 CEO가 있는데 이분이 보험을 냈어요. 보험을 냈는데 아주 삐까뻔쩍하게 보험을 조그만 회사 이렇게 좀 사무실에 운영하면 되는데, 그걸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하면 한 45평, 50평 이상 큰 데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책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이렇게 설계서를 다 포진시켜 놓고, 우리는 기본급이 있다 하면서 월급 다 주고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외형적으로 크게 뭘 벌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창업하면 안 됩니다. 허세가 많아요. 허세.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많아요. 운이 좋아서 어떤 시기적으로 좋아가지고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허세 부리지 마세요. 원룸 살면서 벤처 몰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타줄 수는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대출 내가 사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나중에 큰 잘못된 습관 때문에 크게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한 돈을 벌 때 제가 타고 싶은 벤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 그 시기를 좀 적어가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성, 그 다음에 환경에 대응 능력.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정보력이 많아야 되겠죠. 정보 탐색자가 돼야 되겠죠. 시대에 적응하는 경쟁력. 국가 사업 보급. 사업 보급이 뭡니까? 사업 보급. 내가 기업을 일으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마인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겠다. 이런 마인드지. 그죠? 투명한 경영. 고객 만족도 합리적인 노선하게. 그래서 신용을 지키는 신용. 어떤 상황도 거래처와 소비자의 믿음을 싹트게 한다. 단가를 후려치는, 그죠? 밴드에서 단가를 후려치는 그런 대기업도 많습니다. 신용을 가장 중요시하는 자산을 여기는 사업가. 그래서 약속, 납품 약속. 동거래하는 것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동거래하는 철저해야 되는데 여러분 친구 간에 동거래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친구 간에 동거래를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서로 안 빌려주고 안 받기로 했는데 자 저는 동거래는 은행하고만 합니다. 형제지간은 동거래 안 합니다. 자 좀 그냥 주면 좋지 바라지도 않고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돈을 뭐 1, 2만 원씩 3만 원씩 5만 원씩 10만 원씩 빌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깜빡깜빡하면서 나중에 갚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 이 돈을 어떻게 봅니까? 남 돈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제지간에 또 동거래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상당히 형제지간에도 서로 얼굴 안 보고 남처럼 대하는 남보다 더 못하는 그런 가정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거래는 은행하고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주행 회장 쓰러지더라도 신용을 지켜라. 자, 정주행 회장이 참 신용을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 신용을 중요시한 사례가 있다면 대구하고 고령하고 얘기하는 고령교 건설할 때 갑자기 자재값이 확 뛰었어요. 10배가 뛰었는데 그때 그 처음에 수주했던 그 계약서대로 공사를 하면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행 회장은 약속은 지켜야 된다. 지키라고 있는 거다 하면서 공기를 단축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해 주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박정희 대통령 기회에 들어가서 중앙고속도로 네가 깔아라 해가지고 중앙고속도로 현대건설에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신용이고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동체, 노사 간의 화합이 중요합니다. 공과죠. 노사 간의 화합이 안 되고 노조를 못 만들게 하는 그런 기업은 더 이상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가 화합하게 만들려면 그죠? 서로가 임금을 잘 배분하고 그죠? 인간 존중, 기계 취급하지 않고 인간 제일주의, 인재 제일주의, 그죠? 서로 공존하는, 공생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회사 구조조정한다고 하고 회사 조금만 어려우면 밑에 사람 다른 사람 막 자르고 이러면 누가 믿고 그 회사를 헌신하고 따르겠습니까? 내 누울 자리를 찾죠. 그죠? 그래서 회사는 종업원의 생활을 안정시켜줄 충분한 대우를 하고 편안한 직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 직원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더욱 발전시키고 서로 화합해야 되겠죠. 회사가 불안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회사가 안정적으로 간다면 되겠죠. 자, 두 분의 기업가를 우리 책에 놓지만 사례로 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어릴 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빌 게이츠가 하버드대를 중퇴한 거 압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자, 빌 게이츠에 관련된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에 관련된 업적이 좀 나오는데요. 자, 뭐 연간 뭐 매출 신문이면 자료지만 이 자료를 올려줄 테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빌 게이츠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 자, 빌 게이츠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1973년도로 돌아갑니다. 이 콜레트라는 영국의 소년이 역시 이 친구도 하버드에 입학을 합니다. 빌 게이츠가 다니는 하버드에 입학을 하는데 자, 근데 빌 게이츠하고 옆자리에 같이 앉게 됩니다. 자,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빌 게이츠가 성경 지능이 있어가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콜레트와 빌 게이츠가 두 명이 같이 소프트 개발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빌 게이츠가 제안을 했습니다. 콜레트한테
야 콜레트야 어떻게 하자. 자 우리 같은 꿈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빌 게이츠가 콜레트에게 문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같이 자퇴해서 학교 그만두고 32비트 재무 소프트웨어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제안하니까 여러분 하버드가 어떤 데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학교 아닙니까? 그 대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있어도 먹고 산다고 하는 그 대학교, 빌 게이츠가 자퇴하고 나온 학교, 나중에 명예 박사학위 받은 학교. 하지만 이 콜레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콜레트는 빌 게이츠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완곡하게. 그래서 빌 게이츠는 어떻게 합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특수하죠. 모든 수업 과정을 배워야 하지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누가요? 콜레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거절하고 10년 후에 콜레트가 하버드 대학의 컴퓨터 박사 과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와우, 그렇죠? 그 다음에 자퇴를 하고 빌 게이츠는 포춘지가 선정한 억만장자의 대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콜레트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죠? 콜레트가 학식을 충분히 쌓았다고 생각해서 30비트 재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할 때 뭡니까? 박사학위 받고 뭡니까? 빌 게이츠는 1500배 빠른 소프트웨어를 이미 개발해 성공했다. 자, 이만큼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가지고 있으면 도전을 하고 혁신을 하고 그죠? 이렇게 위험을 안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차이죠. 콜레트도 머리가 좋으니까 능력 뛰어나니까 하버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런 혁신 또는 모험심, 이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 기업의 CEO를 보게 되는데요. 이 기업의 CEO를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이 없는데 어떻게 저 기업가가 됐을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갖춘 참모진은 따로 있고 본인은 모험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험심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만큼 배포가 크고 배짱이 두텁다 이런 거죠. 자, 이런 마인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콜레트와 빌 게이츠는 같은 꿈 아래 다른 삶을 살게 된 차이는 바로 기업가 정신의 차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예입니다. 자, 망설임. 그래서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결심 자퇴했는. 다시 두 번째 예가 나오고 그래서 망설임이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정했다면 망설이지 않고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명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사업 보구. 사업을 일으켜서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 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를 했던 바로 유일한 박사, 유일한 CEO입니다. 자, 이 사람은 정말 길이 역사에 남을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을 보면 정말 진짜 기립박수를 보내도 과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티프라민, 바로 유한 양행에서 만드는 회사 제품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그 의약품 통에 보면 안티프라민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독립운동가의 어떤 자금을 얻는 그런 역할까지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미 특산물, 도자기, 대나무 이런 걸 좀 수출해서 자본을 형성하고 독립운동 기금을 또 마련해줬고요. 또 뭡니까? 이 미국 전략정보처에 지원해가지고 이 뭡니까? 일본에 그죠? 침략을 할 때 그때 이 비행기에 탑승해가지고 일본에 싸우러 갈 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참전 용사가 될 뻔했는 거죠. 자, 근데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미국 항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철수를 했는데 이 정도의 애국심이 있는 그런 기업가입니다. 자, 그래서 어록이 좀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신성한 일말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죠? 유일한 박사로. 비록 작전 명령을 기대하던 중 일제 항복에서 작전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몸을 사리지 않고 조국을 위해 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네. 그래서 강북구의 상공회의소의 초대 회장으로 역임을 했고 누구보다도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기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가 먼저고 가정보다는 기업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말 그대로
기업은 물건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 그것이 기업의 성장을 가져온다. 기업의 기능이 단순히 돈을 버는 데서 머문다면 수준노와 다를 바가 없다. 그죠? 유일한 박사는 애국 정신을 기업의 경영 이념으로 생각했고 우량 제품 제조 판매에도 공헌의 대가로 이해했고 우량 제품은 국민에게 공헌하는 물품이라고 믿었다. 그게 안트프라미 아직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이런 소인 진통제도 만들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린 시절에 미국에 건너가 숙주나무 통조림 사업도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계량약, 진통 소염제도 상비하고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모르핀을 수입해서 팔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직원들의 제안에 그죠? 마약이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해가 되는 걸 어떻게 팝니까? 이러면서 당장 회사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애국심이 강했던 인물이다. 강부로 혼쭐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했는데 분명히 이 세무조사를 왜냐하면 국가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금을 좀 이렇게 되니까 자금을 되지 않아요. 다른 기업은 다 되는데 이 유한양행은 정치 자금에 되지 않죠. 정경 유착을 하지 않으려고 유일한 박사가 안 되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좀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어떻습니까? 이 회계 자료 조사해서 기업을 완전 혼쭐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납세 의무를 너무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훈장을 받는 모범 납세자로 훈장을 받는 사례가 되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국도 먼지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을 받는 그런 거고요. 이세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고 뭔가 수백억 대의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와 환원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까 앞으로 자기가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유언장을 하나 물려줬는데 자, 또 다 물려주지 않고 학교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주식 14만 941만 주를 현시세로 7천억 원을 물려주면서 이 재산은 뭡니까? 나중에 딸에게 맡기면서 5천 평의 딸을 물려주면서 땅은 동산을 꾸미고 학생들에게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장을 학교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고등학교가 되죠. 예. 그리고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손자 이게 딸이고 또 손자한테도 공부할 어떤 학비만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목사님 의록이 있습니다. 기업은 생명은 진용이다. 자, 종중 회장과 동일하죠. 기업의 얻는 이익은 기업을 위해 키워준 회사에 환원을 해야 된다.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국가, 교육, 기업, 가정. 자, 교육도 앞섰네요. 기업보다. 국가, 교육, 기업, 가정 순서로 우선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물건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이것이 기업을 성장한다.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고 신성한 생활을 해야 된다. 실패, 그것을 해서 스스로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다면 실패, 그것은 이미 나의 재산이다. 와우! 대단하네요. 실패, 그것으로 나의 존재적 가치를 깨달았다면 실패,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적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것은 이미 나의 재산이다. 이게 누가 얘기했던? 유일한 박사.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무조건 나는 공무원이 돼야 돼, 공기업에 들어가야 돼, 대기업에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여러분 훌륭한 CEO로 거듭 한번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